저리에. 자, 저렇게 잡힌 모습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와. 몇 시간 후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거라고 상상한 분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상군 정도 들어간 데더라만 있었는데 진짜 대통령을 생포해서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관으로서 북한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남다른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베네수엘라가 뭐 수리남이나 뭐 세이셸 같은 조그만 섬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소규모의 큰 국가고 전체 군대도 한 30만 명이 되는 나라고 또 진짜. 미국 함대가 와 있으니까 항전하겠다고 막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 있던 나라에서 들어가서 꺼내온 거 아니야? 업고 나온 거 아니야? 자고 있는 대통령을. 업고 나왔는데 뭐 유엔 헌장이나 뭐 국제 규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사태도 그렇고 어쨌든 국민들한테 못살게 굴고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이게 잠자리가 편안치 않겠구나 이제부터는. 예. 그러니까 항상 선한 정책을 펴고 예. 국가를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자기 자신도 좀 편안해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신경이 곤두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양에도 김정은의 허위를 맡아보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가 전담으로 있습니다. 전담으로 이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공수특전대라고 할까 여기서 이거 말하는 듯이 이게 83 저격 요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83 저격 요단이 기본적으로 공수특전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인데 아마도 김정은이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훈련을 더 강화하라 그리고 무기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왜 우리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뭐 탄도미사일 시험도 보여주고 핵 실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는 야 이거 쉽사리 무슨 테스트했다가는 바로 들어오겠는데 하는 그런 좀 압박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관계를 좀 오래 봤어요. 한 4년 반 동안 베네수엘라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이제 봤던 사람이고 또 예. 마두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제 만났던 사람으로서 만나셨다고요? 이야. 아무튼 이번에 까르부 해 쪽으로 미국이 함대를 이동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베네수엘라 못 견디겠구나. 그래도 이제 어떤 전면전을 통해서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이제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장소가 푸에르테티우나라고 그 국방송 총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건데 요새예요 그게. 저 가봤는데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타격해가지고 끄집어내 갔다는 게 진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이 정보력이라든가 군사력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왜 육군본부처럼 그 계룡산 이런 데처럼 딱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완전히 그 산 속에 있는데 그 푸에르테티우나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에르테라는 것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티우나 요새라는 그런 건데 거기 국방송 총사도 있고 국방송 총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경호가 이제 간단치 않은 그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이 타격했을 때 정도면 뭐 레이더부터 뭐 하여튼 뭐 요격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인데 거길 그냥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이게 대통령을 그런 식의 군사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 지역 아파트들도 거기다 건설해 놨습니다. 이번에 공격할 때 민간인 죽었다는 게 그래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경우가 엄청 났을 텐데 그렇죠. 뭔가 너무 쉽게 잡힌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년간 독재를 하면서 인권 탄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좌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경호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공교롭게 북한 김정은이 만 13년을 독재했어요. 어머. 15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두로 보면서 나랑 비슷하게 집권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미국이 간단하게 작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엄청 철두철미하게 미국도 준비를 했습니다. 1월 2일 밤 10시 46분이에요. 현지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은밀하게 군에 명령을 내립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 작전명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결단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20곳에서 스텔스 전투기도 출격을 했고 B-1 폭격기 등 주요 항공기 무려 150대가 비밀리에 베네수엘라로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3일 새벽 그 베네수엘라가 자랑했던 방공망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킵니다. 엄마나. 이 방공망도 헛두루 맞두루 방공망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한테 야 들어와 너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자신만만했던 방공망을 네. 미국이 다 뚫었던 거예요. 어떻게 뚫었지? 그리고 곧바로 베네수엘라의 공군 기지와 항구 등 최소 7곳을 공습하고 순식간에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막 작전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공습하는 것처럼 해놓고 진짜는 따로 있었던 거였죠.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자고 있었던 이 대통령 은신처, 대통령 궁이죠. 은신처로 은밀하게 날아가는데 누가 날아가느냐.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던 작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활약했던 게 델타 포스 부대입니다. 규모부터 선발 과정까지 모든 게 금피예요. 그래서 누가 델타 포스인지 우리 아빠가 델타 포스요 이런 말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 이름도 모르는데 델타포스란 이름도 사실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베일에 갇혀져 있는 특수부대예요. 그 델타포스 부대가 마두로의 은신처에 진입을 했는데 진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였던 거죠. 앞에서는 전쟁하는 척, 뒤에서는 마두로 부부만 자고 있던 마두로 부부만 잡아서 미국 본토로 간 건데 오죽하면 마두로가 체포되기 3분 전까지 우리 집 앞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마두로를 경호했던 사람들 중에 그 대단한 이일규 참사님이 계셨던 쿠바의 정보요원 출신의 경호원 수십 명이 마두로를 경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간 거죠.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이런 참수작전을 진행할 때 이 워룸의 작전 상황실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오바마도 저 구석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 당시에도 워룸 상황실에서 오바마가 지켜봤는데 작전 지휘권 이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백악관 벙커에 있는 상황실에 워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따라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서 했냐? 이 앵글은 비슷하지만 어디냐? 자신의 사저 마로라고 리조트의 임시 상황실을 차려놓고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이 폭스뉴스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이 작전을 다 지켜봤는데 마치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라는 이 소감까지 전했는데 그만큼 신속하고 그만큼 성공적이고 그만큼 극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마두로가 체포되는 때까지 시간이 총 얼마 걸릴게요?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 이제 그 방공망 깨고 뭐 하려면 3일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3일! 아닙니다. 고작 2시간 30분, 148분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24시간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2시간 2시간 30분 정도면요. 무시하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왔더니 잡혀간 거예요.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체포를 합니다. 체포한 다음에 카리브해에 정박하고 있던 이오지마 함이란 미군 함정에 실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오지마란 타이틀이 미국의 승리, 빅토리의 상징이에요. 태평양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도쿄 앞바다에 있었던 이오지마 섬 전투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막 포격했던 거. 그 스리바치산에서 미 해병대가 성주기 이렇게 올리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 이유. 여기가 이오지마 섬이에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여러 명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네네. 이 이름을 딴 이오지마 함에 일단 실어요. 실은 다음에 봉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아이러니컬하게 쿠바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인 관타나모에 데려갑니다. 엄마. 거기에 또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뉴욕으로 날려 보내는데 이렇게 왜 전격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냐? 철저한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2시간 30분. 2시간 30분 다. 마두로의 안전 가옥이 어디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휴민트를 다 심어놔가지고 마두로가 몇 시에 자고 화장실에 어디 가고 나올 때 몇 시에 나오고 뭐 하는지 다 알고 파악한다. 동선 다 파악했어요. 정말로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때다 고! 해서 바로 잡아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군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베네수엘라 군대가 전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 그래도 50위. 남미에서 거기서 싸우면 3위에서 5위에 들어가요. 진짜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싸웠느냐? 베네수엘라가 공군이 제법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 듣는 수호이 30도 있고 F-16도 있고 외국 걸 사오는 거죠. 돈이 있고 기술은 없으니까.
러시아 세계 최고의 S-300 계열의 방공무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방공무기 시스템이라는 것은 레이더가 있고 이동 차량이 있고 미사일까지 같이 세트로 구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최신 레이더를 구비해놨어요. JY 계열에 뭐가 있냐면 스텔스기나 아니면 스텔스 형상을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미국한테. 믿고 좋은 제품일 거 아니에요. 그걸로 격추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 레이더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레이더가 좋아서 아마 실시간대에 스텔스기나 아니면 미국의 그 비행체들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더를 보면 뭐래요. 지휘 통신으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레이더와 러시아의 이 미사일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연동이 안 됐어. 호환이 안 돼. 이거 우리나라 좋은 박동 샀는데 110볼트야. 코드가 안 맞는 맞아. 거야. 아니 그러면 이게 베네수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기를 판 러시아나 중국도 이렇게 뚫린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체포 작전에서 미군 측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두로의 경호 인력은 최소 5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2명이 쿠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적의 경호원보다도 더 많은 수의 쿠바 경호원들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왜 쿠바 사람인가? 근데 일각에서는 마두로가 쿠데타를 두려워해서 외국 용병을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쿠바냐 하면은 이 경호원들이 카스트로를 갖다 경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트로에 대한 미국의 암살 시도가 십수 번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 요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몰살당한 거죠. 제가 32명 쿠바 사람들 죽었잖아요. 경호 인력. 그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2018년에 11월 달에 쿠바 디아스 카네를 평양에 왔어요. 그때 경호 인력이 한 200명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거리에서 경호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계속 베네수엘라 가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쿠바에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도 좋고 말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던 친구인데 이번에 그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실제 죽은 사람만 32명이지 거기 쿠바 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 그 마두로 경호.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마두로 지키는 거는 쿠바가 전문 맡았어요. 이게 사설 용병 이런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마두로 때부터가 아니라 1999년 2월 달에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거든요. 쿠바에서. 그 차베스가 승리한 다음에 피델이 경호 인력을 보냈어요. 무조건 차베스를 지켜야 된다. 베네수엘라 혁명을 지키는 것은 쿠바 혁명을 지키는 거다 해가지고 형제라고. 그때부터 보냈습니다. 실제 경호는 이 신병 경호는 쿠바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1980년대 말에 그러니까 91년에 동구권이 완전히 다 붕괴되지 않았어요. 쿠바가 북한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쿠바는 평화시기, 특별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겪었는데 원유가 올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난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 2월 2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이기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다시 쿠바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쿠바가. 한성업기를 해줬구나. 그런 거죠. 그걸 잊지 않고 고마워하니까. 고마워할 뿐 아니라 이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경호 인력을 보내서 지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거칠 것 없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더라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 정상을 데려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그래도 됩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아요. 2019년 이후로 미국은 단지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뿐만 아니라 1기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진 조 바이든 정부 때도 마두로를 한 번도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제 정부 수장의 면책 특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도주자예요. 현상범이에요. 미국에서 보자면. 왜냐면 현상금이 있었거든요. 수천 톤의 코카인 미국에 반입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반군 조직 및 마약 카르텔과의 연관도 있고. 어머나. 처음 현상금은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이상이었죠. 근데 그것이 5천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한화 700원 이상에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던 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마두로를 칭할 때는 마약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The dictator and terrorist Maduro is finally gone in Venezuela. People are free. 마약범이기 때문에 이미 현상금이 걸린 도주범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은 이거는 군사행동이 아닌 거예요. 군사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미국 군대가 좀 도와준 거예요. 미국에서는 현상금을 건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도 나섰었지요.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그냥 무차별 침몰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항만을 막 공습하기 시작했는데요. You'll see that we just, over the last few minutes, literally shot out a boat, a drug-carrying boat, a lot of drugs in that boat. 저 배경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웃고 있잖아요. 아, 진짜. We have a lot of drugs pouring into our country, coming in for a long time. These came out of Venezuela. We took it out. 11명. Con 1.200 misiles y un submarino nuclear apuntan a Venezuela. Y absolutamente criminal, sangrienta. Nosotros hemos declarado la máxima preparación para la defensa de Venezuela. 첫 공습에서 11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카리브해만이 아니라 동태평양이 있죠. 동태평양까지도 작전 반경을 넓혀가지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그동안에 30척이 넘는 선박을 격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선박 한 척마다 미국인 25,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트럼프를 한다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거예요? 체포한 이유는 마약 때문은 아니에요. 뭐예요? 마약은 미국에 있는 국내 형사 사법 체계에 마두로를 기소하기 위한 명분인 거죠. 명분.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시킨 건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카르텔과 유착 관계로서 그거를 암묵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던 게 마두로 부부의 역할인 것도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미국 국내 사법 형사 체계에 기소를 한 거죠. 다만 이런 궁금증이 있죠. 미국에서 마약 문제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70%는 펜타닐 때문입니다. 그런데 펜타닐의 주요 유입 국가는 베네수엘라보다도 멕시코와 중국이에요. 그래서 펜타닐 문제 갖고 중국과 미국이 관세 막 전쟁 벌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둘 다 일단 그만합시다 하고 휴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멕시코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치긴 어려워요. 옆을 봤더니 옛날부터 눈에 까시는데 각종 국내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는 그 뒷배가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엄청난 원유의 70%를 수입해 갑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니들이 미국 코앞에서 싸워.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석유 사줄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중국이나 멕시코를 치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중국이나 멕시코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베네수엘라였던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도플갱이 같이 무시무시한 약간 평행 이론이 있다는 뭔데요? 이번에 마두로를 잡은 것이 2026년 1월 3일이잖아요. 1월 3일이요. 1990년 노리에가가 체포된 것도 1990년 1월 3일이에요. 오. 그리고 2020년에 이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 또 드론에이스 폭사했죠. 2020년 1월 3일이에요. 노르웨이가랑 이제 북한이랑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 대사가 들어갔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
파나마 사건이랑 베네수엘라 사건이랑 보면 이제 유사한 점이 많아요. 노르웨가의 한데도 이제 미국이 걸었던 명분이 결국은 마약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이제 독재해가지고 사람들 죽였다 어쩌다 여러 가지 명분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명분은 마약이었어요.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마두로를 여러 번 만나본 사람 입장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쓰러운 건 있어요. 마두로 대통령 자체가 잘못한 짓이 너무 많아요. 이제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법당국 다 무력화했지, 반대파들 다 감옥에다 갖다 걷어였지,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반드시 그런 이제 힘을 사용한 행위가 됐었어야 했냐 공개적으로 이래가지고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미국의 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탐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또 이제 나쁜 선례를 안 좋은 선례를 특히 이제 김정은과 같은 남은 독재 세력들에게 그 미국에 대해서 자기네 핵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확실하게 쥐어주는 그런 나쁜 그런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이 창설된 기본 목적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 봤던 다 미국, 뭐 중국, 러시아와 같은 그런 대국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를 때려, 중국은 대만을 때려갔다고 해요. 미국은 또 베네수엘라를 지금 때려. 이런 식으로 진짜 뭐 큰 나라들이 약소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침범하게 되면 이게 무슨 국제사회의 종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이걸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거 힘만 있으면 아무 짓이든 뭐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무슨 딱 자연계의 그 양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무슨 동물 세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한 지도자가 베네수엘라에 한 명만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로 가서 마두로를 제일 먼저 치게 된 어떤 그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미국이 좀 긁힌 게 있어요, 베네수엘라한테.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등장해서 계속 긁는 거죠. 나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적당히 하자. 마두로에게 즉시 사임하고 튀르키예로 망명해라. 그럼 본인과 가족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겠다 했는데도 그런 최후 통첩에도 마두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약을 올립니다. 영상을 보시죠. They've been after this gu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you know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Aquí lo esperan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No. 서민적이다 또는 이제 지지가 분명히 있었다 초반에 이건 이게 사실인 거고. 아까 이제 마두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마두로 잡혀간 거 보고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사실 마두로가 잘못한 짓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베네수엘라 국내 마두로 체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율은 높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미국이 그런 힘으로 마두로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그 정권은 언제 가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가도 물론 제가 뭐 미국의 한 행위에 대해서 지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내부 종이는 언제 가도 실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마두로가 이 미국에 무슨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오고 어떻게 가는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당당하게. 당당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맞아. 정치인으로 마두로 한때는 데뷔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마두로에 의해서 탄압된 무수히 많은 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감옥에 갇히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베네수엘라 밖으로 쫓겨나거나 십수년간 족쇄가 채워져서 정말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맞아요. 마두로나 인물이 믿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지켜준다라고 믿었거든요. 아직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잡히고 나서도 여유 만만입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영상 보시죠.
Tonight, Happy New Year. Tonight, Happy New Year. 굿나잇 해피 뉴 이어 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인데 사실은 뭐 미국 내에서도 저 모습 얼마 못 갈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 원하겠는데요. 마트로가 수감된 곳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인데 여기는 뭐 거물급 수감자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는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고 키드냅, 그러니까 납치당했다라고 이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재판 합법적이다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를 자기 멋대로 장악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뭐 연방재판정에서는 이 재판은 유효하다라고 속행할 걸로 미국에서도 전망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 베네수엘라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좋았어요. 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1914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요. 뾰로롱 땅.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농업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근데 1914년에 바로 베네수엘라 북부 지역에서 빵! 유전이 터졌네요. 근데 그 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어요. 경질류는 바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중질류는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정류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중질류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이 자기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정류 기술 없지? 우리 미국 정유회사가 가가지고 정유를 해줄 테니까 퍼센테이지 나누자. 베네수엘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 농업국가였으니까 뭐 정유회사에서 얼마큼 떼가고 우리 베네수엘라가 얼마 준다 하면 땡큐 한 거예요. 그럼 서로 뭐 나름대로 윈윈하는 거니까. 근데 친미 정권이 유지가 되다가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팍! 반미 국가로 바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 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길거리에서 정말로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그리고 치안율 전 세계에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가 여기 베네수엘라를 취재 갈 때는 공항에서부터 방탄조끼를 입고 나갈 정도. 왜 이렇게 최악의 국가가 됐나? 이제 1914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유전이 빵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돈벼락을 맞아요. 특히 베네수엘라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 이제 1973년도에 오일 쇼크 때였어요. 오일 쇼크 때 말 그대로 유가가 이제 천정을 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말로 이제 기름값 때문에 자동차도 못 굴리고 했던 때였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냥 돈방 속에 앉아버린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봐봐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점점점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그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거든요. 그럼 볼리바르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 국내에서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들어서 파는 게 이익이에요? 싼 거 수입해서 파는 게 이익이에요? 수입해서 파는 게 이익이죠. 국내 제조업 폭망. 달러가 너무 많아도 그런 거야. 달러가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서 사서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경제 구조는 점점 원유 산업 쪽으로 이제 이른바 몰빵이 돼버린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내 제조업이 탄탄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 산업이 이제 원유 산업에만 올인돼 있다. 그러면 국외적인 요인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이 나라 경제 폭망이에요. 그러면서 1980년대 슬슬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판 돈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대부분 몇 %밖에 안 되는 기득권층이 다 가져가고 또 대부분 미국계 정유회사들이 가져갔어. 여기에 국내 경제까지 이제 폭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국민들이 아니 좀 우리도 먹을 걸 달라.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어요. 그러다가 등장한 인물이 우고 차베스라는 군인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1992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를. 쿠데타 실패했는데 살았어요? 일단은 원래는 최소 징역 30년으로 이제 빛을 못 보아의 정상이에요. 네네네. 쿠데타를 그치,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체포해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 하나 그래요. 마이크를 한번 달라. 내 의견을 한번 전 국민에게 밝히고 나는 철컹철컹 되겠다 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은 우고 차베스, 실패한 쿠데타 주동자죠. 기회를 줬나 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Los objetivos que nos planteamos no fueron logrados en la ciudad capital y vendrán nuevas situaciones y el país tiene que enrumbarse definitivamente hacia un destino mejor. Y yo, ante el país y ante ustedes, asumo la responsabilidad de este movimiento militar bolivariano. 내 부하를 건드리지 마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영웅이 됩니다. 우고 차베스. 그리고 당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기 석방을 시켜줍니다. 사면을. 인기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고 차베스가. 그러다가 1998년 대선에서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 쿠데타에 실패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어. 히틀러가. 히틀러 감옥에 여기서 우고 차베스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부터 약간 악수를 두어버려요. 뭐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이렇게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던 것은 다 미국 정유회사 때문이다. 이거를 내가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석유를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던 정유회사를 다 국유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다 국가가 돈을 제공하겠다. 뭔가 이상하다 또. 첫 번째 실책이에요. 뭐냐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고 차베스는 석유판 돈으로 그걸 다 충당을 해버려요. 위험해. 그때만 해도 돈이 넘쳤군요. 넘쳐났죠. 내가 지금 석유판 돈으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다 해줬어요. 이것도 유가가 높을 때 얘기죠.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다 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우고 차베스의 정책을 뭐라 그랬냐면 차비스모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차베스주의거든요. 이 차베스주의를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잘 나갈 수 있다라고 국민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었어요. 이야,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을 것 같은데 차베스가 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았나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폭망한 것은 다 미국 정유회사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6년도 유엔 총회 당시의 연설 자리였거든요. 당시에 바로 전날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자리에서 연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시가 연설했던 그 자리에 와가지고 우고 차베스가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했냐면 El señor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a quien yo llamo el diablo, ayer estuvo el diablo aquí, en este mismo lugar, huele a azufre todavía.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 지옥의 냄새가 난다. 이게요, 기독교권에서 유황은 악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의 향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황이라는 게. 어쨌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들이 야 시원한 말을 했다. 지금 우리 뉴욕 한복판에 와가지고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해보겠다는 거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걸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석유 국유화, 미국 정유회사 방패 플러스 미국 기술자들도 방패.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미국인 기술자들도 베네수엘라에서 나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로 채워버려요. 야, 이거 독재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측근들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가 당시에 엑손 모빌은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그리고 코노코필리스는 약 40조의 손해를 봅니다. 40조. 강제로 지금 방 뺀 것도 모자라는데 미국 기업들이 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 누구 때문에? 우고 차베스 때문에.
자, 그런데 2013년도에요. 우고 차베스가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후계자로 내 뒤를 이 사람이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마두로가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됐는데 이제 중졸의 이제 버스 기사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 버스 운전하면서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노조 활동을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전에 그 쿠데타 실패로 수감이 되죠.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차베스를 석방하라. 차베스를 석방하라. 그래서 차베스의 눈에 들어와요. 쟤 괜찮다. 어느 정도냐면 차베스의 양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베스가 집권을 하자마자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외무장관, 부통령. 이상을 했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돼버려요. 이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 기사 출신에다가 이제 노동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국제 유가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마두로 집권 기간에도 유가가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배럴당 100달러였던 기름값이 40달러, 50달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수입이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국가 총생산이 절반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마두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려. 뭘 할까? 뭐 하죠? 돈이 없냐? 돈 찍어내요. 엄마. 순간의 달콤함이에요. 잠깐만, 돈으로 지금 저 인형 만든 거예요? 종이 아트라고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인플레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말합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너 물건값 올리면 당장 체포하겠다. 뭘 먹고 살라고? 그렇지. 죽으라는 베네수엘라가 사실 매장량 1위거든요. 근데 원래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나이제리아 같은 나라도 석유 아프리카 생산량 1위거든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나이제리아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건 그러니까 이제 석유는 있는데 캐질 못하고 캔 석유마저 중국에 싼 값으로 팔면서 그 돈으로 무상 치료한다고 그렇게 나눠줘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이 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2,500만 명이 되는데 700만 명이 난민이 됐어. 그리고 1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10만 60%가 물가가 뛰어요. 10만 60%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200%가 10만 %까지 뛰니까 종이돈이 되는 거야. 종이값이 많이 찍어내니까. 돈값보다 더 비싸. 찍어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얼마나 이 황당한 이 경제 정책을 펼쳤냐면 생필품의 가격 통제를 시작했어요. 야, 마트에서 우유가 이렇게 비싸. 마두로 대통령이 우유 500원에 팔어. 물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유 회사들이 계속 우유를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면 어떻게 합니까? 우유값을 올리거나 생산을 안 하죠. 근데 마두로가 500원 이상 올리면 너네 체포야. 이러니까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트에 우유가 없고 휴지가 없고 버터가 없고 계란이 없고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월급을 현금으로 이만큼 받으면 월급 받은 날 마트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가가 계속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랑 똑같아요. 이 지하 경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유, 휴지, 버터 생산량도 적은데 이걸 지하 경제에서 엄청난 달러를 주고 돈 있는 사람들을 사는데 파퓰리즘 정책이 계속될수록 돈 없는 도시 빈민 노동자랑 시골 농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 체중이 평균 10kg가 빠져버려요. 평균 체중이? 대박. 10kg.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 대책을 만들어라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또 뭐예요? 우픈 대책입니다. 뭔데요? 토끼 키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요? 북한이다. 그러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은 집집마다 토끼를 키우십시오.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요? 그래서 번식이 쫙쫙쫙쫙 키워가지고 퍽기고기 많이 혼자, 먹었어요. 중손자 그래서. 번식이 되니까 번식을 해서 잡아먹어라.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는 토끼가 애완동물이었거든요. 막상 키웠는데도 선뜻 먹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집마다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나중에 먹으면 돼. 그 누가 먹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죠, 토끼요. 이렇게 점점점 민심은 나빠지고 국민들은 정말 살이 빠지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 마두로의 인기는 당연히 우악 폭락을 했겠죠. 마두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2018년도의 대선이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는 내가 대선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두로가 정말 엽기적인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일으켰어요. 마두로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마두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죠. 네. 군부 너희들 마두로 나의 정권을 좀 유지시켜달라. 군부에서 넌 뭐 해줄래? 너희들이 그러면은 마약 카르텔과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마두로를 지금 체포한 게 무슨 뭐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다, 다른 뭐 자원 때문이다라는 여러 가지가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약의 배후에 마두로가 있었던 것은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 명분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단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틀어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미국이 어찌됐거나 정유회사에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차베스가 다 국유하면서 쫓아낸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억울한 거죠. 정당하게 판 것도 아니라 거의 강탈을 해간 거잖아요. 차베스가. 그래서 너희들이 뺏어간 미국 정유회사와 미국 재산을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죠. 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베네수엘라가 뭐 미국하고 감정이 오래오래 쌓인 게 많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럼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제 무리해서 체포를 한 게 잃어버린 석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석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썬킴 교수님의 거침없는 세계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베네수엘라의 지리적 위치가 미국의 뒷마당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뒷마당이 아니라 석유가 묻어져 있는 뒷마당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 입장에선 미국의 어떤 정유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석유를 다 개발해 줬는데 갑자기 이 포퓰리즘 정치인이 나타나더니 다 내쫓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 기업의 기술적 자산이 아직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제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아닐까라고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는 확인된 것만 3천억 배럴이 넘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예요. 사우디보다 많다는 얘기. 사우디보다 많죠. 잠재적 석유 매장량도 기대치가 1등이 베네수엘라예요.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 막 뜨고 있는 그 국제 기사를 보면 히토류 매장량도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다. 히토류까지? 보세요. 지금 히토류의 국제 유통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중국이 쥐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배알 아픈데 베네수엘라 히토류도 있고 석유도 있어. 그러면 차지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가져와야 했을 석유를 되찾았다.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이 정치적 레토리를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아서 이제 우리 영향력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 기업들이 가져와야 했을 우리 몫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정당성을 석유에 두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에 대한 어떤 운용권이나 어떤 권리를 미국 정부에게 넘기면 그 판매 수익금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무기한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런 발언까지 뭐 거침없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원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없어요. 왜요?
땅에 묻히면 뭐합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이걸 되는데. 주유소에 실어 날라대는 그 기술이 없는 거죠 지금요. 뭐 했어 그러면 그런 기술도 안 배우고. 자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2024년 총 석유 소비량이 9.6억 배럴이었거든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313년 동안 쓸 수 있는 300년이요? 300년 넘게. 그런데 대부분 다 어느 나라가 현재 갖고 가고 있냐? 중국, 차이나가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싸게 가져가. 싸게 가져가. 방식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데 일단은 베네수엘라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줍니다. 돈 필요하지? 중국 돈 써. 그 대신에 갚을 때 돈으로 갚지 말고 원유로 갚아. 싸게.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지금 베네수엘라의 저 석유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저걸 헐값에 지금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고 이거 못 본다. 그래서 원래 소유주인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작전한 거죠. 게다가 또 최근에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과 같은 그런 반미국가 출신의 정보원들 그리고 첩보 요원들을 100% 다 추방시킬 때 대한 거를 베네수엘라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를 진짜 그야말로 미국의 그 손바닥 안에 놓았다는 그런 트래프의 속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무슨 석유뿐 아니라 이제 자기 중남미에서 자기 1대1로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뒷동산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 이 소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다 차단시키고 이걸 내몰아야 되거든요. 이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연속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2025년 12월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미국 본토와 본토의 앞마당인 서반구에 외래 세력은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내 잔디밭이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나는 깡패가 되는 거야.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뭐 뒷마당이라고 생각했던 베네수엘라에 중국의 석유 가스공사가 들어왔고 중국 개발은행이 들어왔고 미국이 참 싫어하는 화웨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각종 기업이 들어온 데 이어서 군 정보 기관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폴레프 기억나세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이걸 기항을 시켰어요. 그리고 각종 에너지 회사들이 들어온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정말 허용할 수 없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일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선을 넘었구나. 그러니까 2025년도 미국 국가안보 전략 거기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 관심사가 뭐냐면은 서반구가 잘 통치가 돼야지 미국으로의 대규모 불법 이주를 예방하고 복제할 수 있다. 백악관 공식 SNS에 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뭐예요? 파4가 약자인데 이 이만갑을 우리 사회에 자라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은 미국의 깡패 집단이 쓰는 용어 약자인데 까불면 다친다. 근데 보세요. 이 흑백 사진 멋있게 나왔는데 하필 배경이 공항이잖아요. 비행기 보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가 아니라 김해공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석하고 했죠. 부산 김해공항. 네, 부산 김해공항. 그겁니다. 여기가 김해공항이에요, 배경. 이거를 노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 그냥 멋있어서 한 거냐? 아니면 서반구를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중국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좀 이제 섬뜩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어쨌든 뭐 미국의 골칫거리 문제, 마약, 또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석유 회사, 우리 회사를 니네가 내쫓았다. 또 중국 견제까지 마두로 대통령 한 명 체포해서 4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꼴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겁에 질려 있을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던 그 참수 작전이 사실은 실제 벌어지는 걸 생중계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야 지금 정말 생각 복잡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태어난 척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협은 굉장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이제 6월 달인가 이제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했잖아요. 정말 이란 방공망도 만만치 않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 방공망 이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방공망이 취약합니다. 정말 뒤로만 듣던 참수작전 눈으로 보다 보니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 북한한테 심중한 또 그 교훈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경주 에이펙 때 사실 러브콜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나 일정이 뭐 느릴 수도 있다 뭐 했는데 But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s me. If he wants to meet, I'll be in South Korea. 그냥 가격을 높게 부르다가 이제 회담이 결렬됐다는 그런 전언이 있는데 지금쯤 그때 한 박자 늦추고 갈 걸. 그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미 정상 팩트 시트에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섭섭하다면 섭섭함, 화났다면 화난 걸 표현한 거거든요. 왜 안 만나? 그런 거니까 지금쯤 그때 시간도 있었는데 가까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시험대를 하나 더 보고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한테 안 그러겠지. 아니야, 그럴까? 이렇게 막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험대가 하나 더 미국 앞에 펼쳐졌어요.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이란에서 30몇 년간 독재해왔잖아요. 하메네이를 향한 반정부 시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일었는데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자기를 지지하는 군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500명 이상을 사살했어요. 증언에 따르면 2,000명 넘게 죽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여기 개입하겠다. 똑같이 참수작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은 그 시험대로 볼 거예요. 미국이 여기에도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미국이 약속한 대로 이란에도 들어가서 하메네이도 마두로처럼 콕 집어서 제거하거나 체포해 온다면 김정은은 정말 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마두로 체포 이후에 보인 행동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행동 보이나 주의 깊게 봤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1월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 타격 집단 관하 9분대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저거 다 돈 아니에요 지금? 돈이죠, 엄청 돈이죠. 저거야말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쌀값이지. 아, 그렇죠. 우리 정상회담이 있었죠.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잖아요. 북한이 최근에 극초음속 그 엔진에 성공을 하고 미사일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실전 배치까지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겁먹은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 동해상으로 보내기만 해봐. 우리가 너네 요격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거야. 라는 발작 같은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보인 거거든요.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기대 외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는 없었어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도 원칙론적인 거론에 그쳤기 때문에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마두로 체포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베네수엘라 공습을 하면서 미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 북한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뭐 발사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발사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시스템을 놓고 보게 되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 성능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군수공업부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일정을 비롯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 날짜를 확정해서 비준을 내려보내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몇 시간 안에 이걸 뭐 바닥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이걸 미리 준비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뭐 1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그 염두에 두고 1월 4일에 방중을 했는데 딱 그날을 맞춰서 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한국이 마주 앉아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한테는 조금 좀 안 좋다. 이런 거를 표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또 하지 않았겠는가. 북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뭔가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 업무를 할 때 특히 거기 김정은이 나와야 되는 1호 행사가 맞춰지는 경우에 이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준비 기간이. 준비했다는 결국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목표해서 쐈던 의미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이제 지금 당장 있는 게 뭡니까? 9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차 당대회를 놓고 이제 이 성과 부분이 이제 많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도 이제 이런 미사일 한두 발이라도 더 쏴가지고 군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절묘하게도 그 쏜 시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점에 쐈어요. 중국을 건드리는 건 북한한테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중국한테 불편한 심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표출하기는 북한도 많은 정책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연기 안 해요? 2주라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정은 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누가 함부로 이렇게 막 바꾸지 못하거든요. 김정은이가 내가 뭐 안 하겠다 하기 전에는 그걸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막 못하죠. 북한이 비슷한 성명문을 냈는데 제가 읽을게요. 네.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이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 근데 이게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나왔어요. 조금 농도가 약해요. 제일 약한 거예요. 평소에 북한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갈갈이 찢겠다 뭐 이렇게 나와요. 불바다 만들겠다. 도망난 뭐 늙은이 이렇게 뭐 개벽 따고 이런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형태로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는 거는 미국과 관계를 관리를 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일정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자, 어찌됐건 이제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지금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도 한나라가 이제 국가원수를 본 게 아니라 이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라 체포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다 계속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를 김정은에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 가장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뭐 해커들 뭐 비트코인 가져가고 이러는 거 미국이 현상금까지 걸었으니까 지금 뭐 국가가 영재들을 동원해서 남의 돈 훔쳐오고 은행 해킹하고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논리대로 하면 범죄 집단 수계로 볼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있죠. 성립이 되는 거죠. 지난 2020년부터 마두로를 기소했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거나 기소되지도 않고 놀랍게도 국제사회에서 현상금도 안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 마두로와 김정은의 차이는 뭘까? 결국 핵무기 때문이에요. 뭐 중국이 인접해 있고 한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문제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 기조는 일정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압박하면서 비핵화를 할 수 있게 협상의 장으로 유도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두로 축출을 보면서 야, 미국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비핵화 설득은 안 된다. 더 핵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뻗치기 전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최소한 미국이 경고 차원에서 보여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핵에 집착하는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 핵잠을 다시 한번 이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저 보세요. 저 8,700. 군사 동맹 이야기를 했고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핵잠수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꺼낸 이야기는 오래전에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에서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이 과업을 김정은이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설계 연구 단계는 다 끝났고 지금 최종 심사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23년 9월인가 그때 3,000톤급으로 해가지고 전술 핵 잠수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의 선체를 조금 늙고 가지고 SLBM을 앞에 도만에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또 만들었어요. 그냥 사실 이게 전술 핵 잠수함이라고 하지만 조금 허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8,000톤급으로 되어 있는 핵 잠수함을 지금 그 건조하는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예, 이게 2년 동안에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사실 북한의 기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그 러시아 형태로 그 잠수함 형태로 만들어온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아니 3,000톤급에서 이 8,000톤이면은 체급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만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도 전폭적으로 재료를 갖다 주고 기술진이 와서 조립하는 것까지 다 돌봐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3,000톤급에서 8,700톤급이 됐다고 하니까 곱하기 2인가? 쭉 늘리고 이렇게 몸통을 끄주면 되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경비행기 한 대를 운행하던 군대에서 전략 폭격기 1개 편대를 갑자기 운용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변화예요. 작전, 전략, 정책 이게 모두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그 2024년 12월에 러시아의 화물선이 하나가 지중해에 침몰했어요. 그것을 2025년에 스페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뭐가 들어있나 하고 열어봅니다. 안쪽에 있는 방수포를 걷어보니까 이건 한눈에 봐도 소형 원자로예요. 러시아 쪽. 그리고 소형 원자로의 부품들, 터빈 이런 핵심 부품이 나왔는데 이게 왜 핵심 부품이냐면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군사과학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터빈의 그 날개 모양 같은 거는 엄청난 데이터가 없으면 경험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 가져다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걸 보면 8,700톤이라는 게 얼마 큰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일이라고 잠수함의 꼭대기에 지탑이 반만경이나 나와버려.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요. 그걸 왜 작게 만드는가 하면 그게 물 저항력이 세지면서 감지가 쉬워져. 저한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세일이라는 걸 작게 만드는데 우리 잠수함들이 다 작아요. 미국 잠수함도 작아요. 전 기형적으로 커졌는데 기형적으로 커진 이유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는가? 거기다 때려 박아 놓는 거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놓고 뭘 놓고 해야 되니까 이 꼭대기 탑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러시아 원자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지만 아직도 누구도 답변을 못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려고 하는 길은 확고하니까 또 그렇게 해온 것이 항상 성공해 왔고 만들어냈으니까 저게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저것이 공해 바다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이 이게 뭐야? 잠수함을 순대처럼 단면을 자른 거예요. 잠수함이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아시다시피 빠진 곳 없이 빼곡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거 뭐야? 영화에서 그런 거 다르네. 이게 무려 19세기 잠수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무기나 공중의 항공기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8,700톤급으로 늘어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한 얘기만 들어보면 이미 핵 잠수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전력 대기주의라고 봐요. 공산권 국가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언젠가 그러한 전력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이 추정을 현실의 인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가져요. 또 문제는 해내. 5년, 10년 후에는 열병식의 껍데기만 나왔던 무기들이 실전 배치가 되는 걸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하는 그 호언장담을 지금 핵무기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코웃음 칠 게 아니라 저 무기가 북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의 국방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자,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린란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But Denmark has spent no money. They have no military protection.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Worried and just want to be ourselves and live our life here. Stærkt oprørt over den her udpegning af en speciel indvøj. Og jeg er specielt jo oprørt over den her særlige indvøjs udtalelse, som vi finder totalt uacceptabelt. 유럽 8개국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맞서 소수 병력을 그린란드에 파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본격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했습니다.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For him to decide if he wants to be a monster, yes or no. Pushing us into a downward spiral would only aid the very adversaries. So our response will be unflinching, united, and proportional. And the fact is,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We're a great power, much greater than people even understand. I think they found that out 2 weeks ago in Venezuela. They found that out 2 weeks ago in Venezuela.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마두로 체포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린란드 편집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두로는 그래도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형사사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내 법정으로 정말로 국제적인 어떤 범죄자를 송환시켜서 그 땅에서 끌어낸다는 의미잖아요. 체포한다는 의미. 근데 이건 그냥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이 발효되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영토를 편입하겠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과 주민들에 대한 주권을 빼앗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주변국도 애매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할 걸 협상안을 미국 언론에 흘렸고요. 1억씩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로 안 되면 정말 힘들고 성가신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부 장관이라는 측근하는 말은 보면 군사적인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린란드, 덴마크와 미국은 군사 협정을 맺었어요. 트럼프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린란드에서 주둔할 수 있는 군사 시설, 그다음에 병력 수를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어요. 이미 군사적인, 외교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갖겠다라는 건 이건 욕심이죠.
이건 아니죠. 최근에 그 트럼프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떠오르는 신조어가 하나 있죠. 이른바 돈노주의라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미국 제5대 대통령인 그 제임스 멀러가 외국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선언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엎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돈노주의라고 하는데 This is our. 이것은 우리의 방구다. 이른바 서방구다. 실제로는 일종의 이제 고립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뭐 우크라이나 니네들이 지켜, 대만 니네들이 지켜, 한국 니네들이 지켜. 그다음에 다만 우리는 남미 대륙하고 중미 대륙하고 북미 대륙 여기만은 절대 발을 디디지 말라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적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빼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채권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린란드도 광물 채굴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있으면은 나토 유럽 국가들과 합의를 할 거예요. 이제는 국제 규범과 국제 종이 같은 거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전행과 행포에 대해서 쭉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마 많이 가졌을 겁니다.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을 이제 핵만이 우리 살 길이다. 이런 걸 아마 더 늦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제관계라는 게 다 자기의 국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주는 그 영향도 미국의 행동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